그래서 이제는 갭 가격이 작은 것을 너무 추가하지 마라. 오히려 갭이라는 거는 미래 주택의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갭이 넓은 지역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라. 자, 오늘 작가님께서 오늘 이제 신간과 함께 또 신간만 가져오면 좀 안 되니까 신간 플러스 이제 대단한 뭔가 교육자를 또 가져오셨습니다. 교육자의 제목이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살아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도 얼마든지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책도 그냥 무료로 풀고 싶긴 했는데 그 책이라는 게 들어가는 제작 원가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완전 무료로 풀 수는 없었던 그럼 것 원가 같고요. 받으시죠? 뭐 얼마 팔지 모르니까 왜 이러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좀 PPT로 그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책을 썼던 이유가 그런 건데 부동산 시장 얘기하면 저한테도 맨날 그런 질문만 나오는데 집값 오르느냐 내리냐. 그렇죠. 물론 중요한데 그게 제일 궁금하죠. 뭐. 당연히 중요하죠. 주가도 똑같잖아요. 올라가냐 내려가냐. 근데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면 항상 추세 추종 매매밖에 할 수가 없어요. 비싸도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소위 거품 가격이거나 고가일 때 좀 사서 수익성이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락했을 때 큰 손실을 보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라든가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싼지 비싼지를 병행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싼데 그러니까는 좀 싼 시점인데 올라갈 것 같으면 사는 게 베스트인 케이스인 거고, 근데 좀 비싼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으면은 살 수도 있지만 비싸다는 걸 좀 알면 될 것 같고, 뭐 약간 이렇게 사사분면만 만들어서 판단하면 되는데 주택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거의 다 안 하다 보니까 주택 밸류에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주식 애널리스트로 밸류에이션을 좀 하는 거랑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 그 밸류에이션을 책으로 쓴 거거든요. 그거를 책으로 썼더니 저희 편집자께서도 한번 읽어보셨는데 작가님 다 좋은데요, 그 밸류에이션 계산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좀 쉽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그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알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 모형을 이해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예를 들면 금리가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실제로 넣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디까지 변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지역마다 단지마다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단지들을 매일매일 숫자를 넣어보면서 이 아파트는 좀 적정가네, 이건 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네,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적정가를 도출하는 그거를 이제 책에서는 소름 공식이라고 표현하던데 소름 돋아서 얼만큼 소름 돋는지 한번 이야기 듣고 우리가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야 소름이 돋는데 그 계산까지 가는 과정에 약간 이론 주입이 필요하니까 이론 주입을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잘한 부분은 다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토지랑 건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입지라고 하고 건물은 상품이라고 해서 그래서 입지가 좋은 거랑 상품이 좋은 게 좋은 부동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입지 분석을 많이 한다거나 상품 분석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입지와 상품에 대한 이런 분석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굳이 분석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 입지와 상품에 대해서 제 값을 매기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월세나 전세 같은 그런 임차료이거든요. 사실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뭔 얘기냐면은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으면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매매가가 비싸다는 거는 월세도 비싸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단지가 있는데 자,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마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전세 가격이거든요. 전세 가격인데 요 단지 마포 레면프루지오. 마레프. 마레프 대장. 대장. 근데 얘는 8억 8천만 원 전세예요. 그 바로 옆에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9억 2천 전세네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아파트 단지예요? 그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네, 그쵸. 근데 이게 답을 알고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러면 요 밑에는 마포 자이더 센트리지가 있고 요쪽에 오면은 마포 자이 2차가 있어요. 근데 요 마포구에 있는 아저씨들이 모였다고 하겠습니다. 술 먹으러 한잔 먹었는데 서로 자기 아파트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마레프 살아보니까 좋더라. 애호개가 가깝고, 마푸자 너네 멀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마푸자를 디스를 하는 거예요. 그 마푸자에서는 우리는 2호선 이대역도 좀 가깝고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신축이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 자기 아파트 단지 자랑이 나중에 격한 분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아파트가 좋니, 내 아파트가 좋니, 어느 아파트가 더 좋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아파트가 좋고 나쁨이라는 게 그게 되게 정성적인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이 가격이라는 게 되게 냉정하게 그 아파트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료라는 거죠. 전세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을 보면은 이 범마포권에서 어느 아파트가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까 입지와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 입지와 상품에 대해서 가격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임차료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간단한 산식이 나오냐면은 주택 가격은 임차료 곱하기 멀티플 이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끝. 이게 이제 책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갈 때 요 개념을 같이 이제 파악하고 가려고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부동산의 가치 평가가 조금 어려웠던 거는 그 부동산 입지와 상품의 개별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막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웠던 거고 사실은 입지랑 상품으로 구성된 그 주택 전체를 방금은 전세를 받잖아요. 그 전세라는 게 이게 막 한국에만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전세라는 거는 1년을 사용하는 연세를 20년치를 쌓았을 때 우리가 전세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는 월 100만 원이다. 여기 마포는 이제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월 300만 원이다. 그럼 1년에 3,600만 원이죠. 그럼 3,600만 원이니까 여기 20년을 곱하면은 7억 2천만 원이죠. 그쵸? 그럼 여기는 보증금 7억 2천부터 전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순수 7억 2천이면은 그냥 순전세고 7억 2천 플러스 뭐 50만 원이다. 아니면 7억 2천 플러스 100만 원이다. 이러면 준전세.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20년치의 임차료가 전세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은 전세 가격만 딱 들어도 아 여기 월세가 얼마구나 사실 바로 역산도 계략 사실 되거든요. 20을 나누면 되는군요. 네, 개념은 그래요. 그런데 전세가 사실은 월세부터 파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되게 간단한데 여기서 전세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월세를 이자율로 나눠서 전세를 뽑을 수가 있어요. 월세를 이자율로 나누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왜 월세를 이자율로 나눠서 전세를 소위 환산해서 계산을 하냐면은 전세는 상식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은 전세가가 올라갈 것 같죠?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은 22년에 나왔던 것처럼 전세가가 내려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전세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그 금리의 영향을 받는 그런 변수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절대값은 사실은 그래서 월세고 이 월세가 금리 영향을 받아서 전세로 막 왔다 갔다 해요.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3,600만 원, 저 3,600만 원 너무 비싼데 일단 3,600만 원 해보죠. 이 동네였으니까. 그러면 연에 3,600만 원에 우리가 주거비를 내야 되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월세 살면은 월 300만 원으로 계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4% 금리라고 해볼게요. 4% 대출금리 상황인 뭐 그런 상황일 때 전세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3,600을 4%로 나누면 9억 원이 돼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이게 금리가 더 내려가서 우호적인 환경이 됐습니다. 3% 금리일 때는 전세가 얼마가 돼요? 3,600만 원을 3%로 나누면 12억이 돼요. 지금 암산이 되시는 거예요?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3,600을 아니 그냥 3%로 나누면 12억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2%까지 내려가면은 3,600만 원을 2%로 나누면은 이제 18억 원, 18억 원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명목으로는 9억 원, 12억 원, 18억 원 거의 2배나 변했는데 우리가 실질 지출하는 월세는 월 임차료는 월 300만 원으로 동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산된 전세 가격만 높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1년에 우리 그 소위 전세대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로화 금리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럼 제로화 금리로 내려갔으면은 저 산식대로라면은 전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소위 그냥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평균 한 3.5% 막 그 중반 정도에 대략적으로 유지되던 그런 금리 레벨대였는데 이게 제로화 말 그대로 빵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근에 저 전세 금액이 0%로 가면은 이론상 전세가 무한대로 올라간다고 모 대학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저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지출액이 고정값인데 분모인 그 이자율이 0으로 수렴하면 수렴할수록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막 성장주 좋아하는 것처럼 치솟게 되는데 전세가 그렇게 치솟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요즘 나오는 현상인데 저희 제로와 금리 때였다가 금리가 다시 치솟기 시작하면은 그럼 전세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니까. 그리고 4%니까 9억이었는데 금리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6%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전세는 다시 6억으로 내려가 버려요. 같은 3,6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금리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스윙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월세에서 그 이자율을 나눠서 그 환산 전세가에다가 배수를 곱하는 것이 주택가격에 좀 적합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변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주 간단한 생각이 드는데 결국 주택가격이라는 거는 임차료에다가 이자율에다가 어떤 배수를 곱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가겠구나 가격이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순수 월세 지출이 300만 원인데 가령 310만 원이 됐다 그럼 그것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논의하지 않았던 그 배수 이 배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변동하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 배수라는 거는 쉽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오랜 기간 뭐 도시가 만들어놨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동네들 있잖아요. 뭐 압구정, 청담, 삼성 등등 막 유명한 동네들이 있는데 그런 동네는 성장률이 있고 인기가 높으니까 좀 프리미엄 받고 있고 이런 배수들이 딱 조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주택 가격에 예민하다는 게 이제 바로 드러나게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역별로 현재 월세와 거기서 나눠야 되는 이자율에 오랜 기간 적용해놨던 배수를 곱해서 나오는 가격이랑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보면은 많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는 다 부합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계산된 가격보다 좀 더 낮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높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쓰면은 지금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주택이 왜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이 동네는 이자율이 이 정도면은 환산 전세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전세가 생각보다 좀 더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좀 덜 나오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데는 또 좀 고평가되게 표시가 돼가지고 여기는 지금 기준금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전세가 빠져야 정상인데 요즘엔 반대로 막 전세가 더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소위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형이 있으면은 어떤 지표들이 변하면서 가격을 움직이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서 금리와 월세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리와 이자율이 중요한 요소라는 건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산 전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 위아래 변동값이 너무 크니까 저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울은 전세가의 2배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전세가 9억일 때 2배는 18억 원이고 매매가가. 네, 매매가가. 6억일 때 2배는 12억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임차료의 변화가 없더라도 금리만으로 12억이 18억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거꾸로 18억 갔던 게 3,600만 원 5%가 되면은 한 7억 2천이 되잖아요. 전세 7억 2천이 되는데 그럼 7억 2천 곱하기 2배 하면은 이제 14억 4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딴 지표 변화가 없는데 금리만으로 18억 갔다가 14억 4천 오는 거예요. 이게 22년, 23년에 다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드리려는 얘기가 그만큼 이 전세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20년치 월세다 이 개념도 있는데 이 전세라는 것이 얼마나 요상한 놈이냐 금리 따라서 이렇게 크게 스윙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굳이 제가 그 월세랑 금리를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월세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이거예요. 그 주택 가격의 원자가 모여서 막 분자랑 그 생명을 만든다 했을 때 원자는 월세예요. 월세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1개월 사용하는 비용이고 연세는 1년 사용하는 비용이고 전세는 명목으로 20년 쓰는 비용인데 이 20년 비용을 선납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20년치를 한 번에 예치한 거니까 매년 연세를 20년씩 내는 거를 사실 적금 개념이고 이건 예금 개념이니까 예금 개념이 사실은 돈 더 많이 낸 건 건지 아시죠? 올해의 3,600만 원과
네. 10년 후에 3,600만 원은 10년 후에 3,600만 원이 훨씬 적은 값이기 그쵸. 때문에 결국 이런 거를 우리가 현금 흐름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 명목 20년치라는 것이 사실은 역산해서 보면은 거의 40년치 연세거든요. 그러니까 40년치 연세를 다 현재 가치를 환인해 봤더니 약 전세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40년이 정확히 40년이라는 건 아닌데 얼추 40년인데 이 정도 되면 어떤 기간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지어져서 멸실되는 기간이 거의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지금 신축 아파트 이 동네는 다 신축 아파트가 됐는데 이 신축 아파트도 한 4, 50년 지나면 거의 멸실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세라는 금액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 아파트를 내가 신축되고 나서부터 사서 이거를 월세를 받아요. 그걸 한 40에서 50년 받았어요. 그거의 현재 가치가 전세 가격.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제가 임차를 해서 임차 소득의 현재 가치가 전세 가격인데 매매 가격은 뭐냐면은 그럼 매매 가격은 더 비싸잖아요. 그 매매 가격은 뭘까요, 대체? 뭐 영원히? 네, 영원이에요. 뭐냐면은 그 영원이라는 건 그러면 물리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50년 후에 집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영원이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지? 땅? 일단 토지는 영원하죠. 네. 토지는 이제 훼손이 안 되는데 네. 건물이 사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땅과 건물인데 네. 건물이 사갔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50년 후에 건물을 다시 짓게 돼요. 그럼 다시 지을 때 내가 돈을 좀 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뭐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분담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시 지을 때, 돈을 좀 내면은 이제 새 건물이 올라가죠? 네. 그럼 걔도 한 4, 50년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걔가 4, 50년 좀 가고 나서 한 이제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도 멸실이 되겠죠? 네. 그러면 땅밖에 안 남는 거고 거기다 다시 또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네.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그 반복하는 걸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지금 주택, 이거를 제가 개념상 그냥 1기 주택이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주택이 1기 주택인데 요거를 이 주택이 죽을 때까지 그 임차를 쭉 돌려보니까 이 친구가 한 4, 50년 생입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2기를 지어야 되는 거고 이땐 제가 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녹색은 제가 돈 받는 기간, 네. 회색은 돈 내는 기간이고 그럼 새 집이니까 쭉 임차료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 3기 비용 나가고 3기 이걸 계속 반복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영원한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을 산다는 거를. 네. 그거를 쪼개서 보면은 현금이 유입되는 거는 주택이 결국 지어졌을 때 이때 발생하는 거고, 안타깝지만 제가 이거 영원히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돈을 써줘야지 돼요. 이 집이 있는 동안에 쓸 필요 없지만 요때 네. 이때 한번 써야 되고 이때 한번 써야 되고 이때 한번 써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축약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 주택을 월세를 이 집이 없어질 때까지 월세를 받는다고 생각한 거의 현재 가치가 전세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의 차이를 갭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네. 갭 가격. 이 갭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요 뒷부분인데요. 이 주택이 멸실되고 나서 들어가는 재건축과 관련된 비용을 내고 새 집을 임차소득을 올리고 다시 비용 내고 임차소득을 이 미래, 그러니까 이건 현재고 전세 가격은 현재고 갭 가격은 미래에 이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임차를 했을 때 들어가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전세가 플러스 갭 가격인데 보통 갭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갭 가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이름이 갭이어가지고 그냥 뭐 너는 매매와 전세의 차이에 불과하지 그렇죠. 너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놈이 아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어떤 걸 알았냐면은 이 갭 가격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랑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보니까 네. 갭 가격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역마다, 그래서 이게 서울 지역은 그러니까 현재 전세의 갭 가격이 50%가 되고 네. 그다음에 경기도는 이제 현재 전세 가격이 한 35%가 정도 되고 인천은 30% 정도 되고 지역마다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시장에서는 이 갭 가격이라는 거를, 갭이 넓은 지역, 서울은 매매 전세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네. 갭이 넓은 지역이 있고 또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전세가가 높아서 갭 가격이 좁은데 이런 것들을 다 그 시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반영했다는 부분에서 일단
책을 쓰는 저는 소름 돋았고요. 김 작가님은 안 돋으셨을 수도 있지만 아직 안 돋고 있어요. 예, 아직 안 돋았죠. 예, 왜냐면 지금 돋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해야 돋아.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세가율이라는 걸 하나 알고 있는데요. 전세가율은 많이 들어봤죠? 그냥 전세가가 매매가의 몇 %냐.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은 평균 50%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로 부동산을 보실 때 전세가율이 높은 곳을 찾아요. 그렇죠. 왜냐면 갭이 작아서. 적게 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 갭이 단순히 매매가 전세가 차이라고만 생각하면은 갭이 작은 걸 추구하는 게 맞는데 갭이 미래 주택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하면은 갭이 커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주거 지역으로 선호하는 지역은 갭이 커요. 그리고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갭이 작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역질문을 하면은 요즘처럼 인구 가구 막 이런 지방소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갭이 좁은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서 10년을 보는 투자하고 갭이 넓은 지역을 매수해서 10년을 보유하는 투자하고 어느 게 사실 더 10년 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갭이 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매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전세가율은 갭이 낮다는 거고 갭이 적다는 거는 미래에 지어질 주택의 현금 흐름이 적다. 미래의 총 임차 소득이랑 총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공사비를 계산했을 때 이게 적다는 거고 전세가율이 낮다는 거는 갭이 높고 이건 미래 주택 현금 흐름이 크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KB가 제공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평균 전세가율을 보면은 갭이 큰 지역이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이니까 서울 50.8% 여기가 갭이 엄청나게 크죠. 49.2%니까.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세 개만 있어요. 수도권. 그럼 서울은 50.8, 경기 62.4, 인천 64.5잖아요. 여기서 딱 봐서 그러면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 지역 중에서 어디를 제일 미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 건지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답이 서울인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경기와 인천에서도 딱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인천보다 경기도가 더 미래 가치가 크구나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있고 울산이 있고 경남, 대구, 경북이 있는데 결국 이 퍼센티지대로 부산 62.8%, 대구 69.4% 안타깝지만 그래서 대구보다는 부산의 그 미래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울산보다는 대구가 더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광역시는 그래도 60%에는 들어오는데요. 인천광역시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근데 여기 울산이랑 광주 같은 경우에는 70%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이것은 울산과 광주가 상대적으로 대구, 인천, 부산 대비해서는 그 미래가치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안 준다는 거니까 네, 소위 비선호 자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5개의 광역시 중에서 한 군데를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자 5개 광역시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어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은 어디입니까, 김 작가님은? 부산. 그쵸, 부산이죠. 그게 그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인천 64.5, 부산 62.8, 제일 낮죠? 대구 69.4, 광주 71.4, 울산 74.2. 그래서 보통 어떤 순서냐면은 부산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구, 인천 좀 재다가 인천이 수도권 옆이니까 인천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대구, 광주, 울산이 남잖아요. 셋 중에서 대구가 제일 크니까 대구 생각했다가 그냥 광주, 울산에서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결국 우리가 선호하는 순서대로 전세가율이 정확하게 그 매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방 소위 최외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분양주택을 잡아서 어떻게 신축 전세가 좀 높게 나서 매매 전세를 최소화한 다음에 갭 몇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사고 이러면서 지방에 투자 자산을 많이 뿌려놓는 게 현재는 굉장히 부적절한 전략일 수가 있고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그냥 결정된 게 아니라 미래값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 경기도도 보면은 경기도도 하나로 묶어서 그렇지 경기도도 순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 보통 과천, 성남이지 않습니까? 과천을 보면 전세가율이 40%대, 분당 50%대. 그러니까 분당구는 저희가 서울 개별로 가진 않았지만 분당은 거의 서울에 필적하는 그런 데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 안에서도 경기도 광주시는 60%대. 하남시가 56%대. 우리가 입지적으로 선호하거나 도시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전세가율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오고 비선호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높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이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갭 가격의 비중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갭은 결국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장지역, 소멸지역을 거의 그대로 비추는 거울인 거고요. 이들 지역이 지방에서 그 소멸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이거든요. 이런 소멸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일수록 전세가율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요? 매매가만큼요? 예, 그게 왜 매매가만큼 높아질 수가 있죠?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네. 매매가는 결국 전세가. 이게 없으면은. 네네, 아주 조금 네네. 소름 돋기 시작합니다. 아, 조금 들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80%인데 미래는 95%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원리가 더 있는데요. 지금 주택이 멸실이 되고 나서 다음 주택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음 주택으로 넘어가려면 요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이게 근데 우리가 재건축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사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좀 보지 않습니까? 네. 용적률을 보는 거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정비사업 수익을 좀 올려서 내가 내야 되는 그 공사비 부담을 낮추려고 용적률을 보는 거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집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용적률이 그냥 법정사용 용적률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네. 막 250%. 그래서 그냥 재건축이나 리모델을 하려면 제가 돈 다 내야 돼요. 네. 제가 돈을 다 내야 되는데, 근데 요즘처럼 공사비가 올라버렸어요. 평당 공사비가 뭐 400만 원 하다가 700만 원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공사비는 지역을 크게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실 수도권 공사나 뭐 전남이나 뭐 경북 공사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그렇죠. 인건비 차이가 미세하게 있긴 있지만 큰 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임차료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 집을 2기 주택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기 주택, 그러니까 이거를 재건축을 해서 내가 돈 다 내가지고 이 집이 준공됐을 때 네. 내가 얻을 수 있는 전체 수입이 요건데요. 네. 이 전체 임차 소득이 얘보다 작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재건축할까요? 아니요.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임차료 수준이 그 면적의 공사비만큼보다 낮다. 예를 들면 이게 전세가격이 현재 만약에 3억 원 이하인 지역이라면은 네. 이 집을 새로 지어서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공사비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이런 데는 재건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건축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이 갭 가격 부분이 적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 매매가랑 전세가로 거의 1대1 매치가 돼버릴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요즘에 일개 신도시 특별법 같은 걸 만드는 이유인데, 네. 요게 커졌어요, 요즘에. 요 놈이. 이놈이 요즘에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개 신도시 용적률이 막 220%니까 250%까지 해봐야 불로 분담금 희석이 얼마 안 되고, 그러면은 얘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료가 되게 크다 보니까 이놈을 빵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얘가 없어져야지 요 소득이 생기니까. 네. 그럼 얘를 높이려면은 자연스럽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너 분담금 공사비 올라간 걸 희석해서 그냥 지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러면서 요 컨셉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원리 원칙에 따라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는 갭 가격이 작은 것을 너무 추가하지 마라. 오히려 갭이라는 거는 네. 미래 주택의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갭이 넓은 지역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그럼 싶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네. 갭이 큰 곳이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또 듣기로 원래 투자자분들은 갭이 작은 것을 원한다. 이건 뭔가 약간 배치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진짜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야 할 때하고 팔아야 할 때를 네. 이제 그 찾는 팁을 보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제가 처음에 그 월세에서 금리로 전세를 환산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좀 더 실생활에 밀접한 방식으로 찾는 거를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그냥 케이스고 이 단지랑 저는 그냥 그 어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냥 정리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책에도 이 단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강교죠. 네, 수원 광교인데 제가 수원에서 학교 생활도 했고 수원에 좀 오래 한 10년 넘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수원 변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 광교 처음 지을 때는 그 수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저 산동네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수원은 영통이 최고지. 당시 막 박지성로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 지어지고 나니까 역시 신축 신도시 대단지가 최고다 이러면서 광교 막 약간 이랬었는데요. 네. 그 광교 자연은 힐스테이트라는 이제 광교 중앙역에서 여기랑 붙어있는 유명한 단지가 있습니다. 약 3,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광교 신도시는 공공택지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고,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당시 분양할 때 이게 34평 기준 3억 8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교하면 되게 큰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냐. 매매가만 보지 말고 전세가랑 갭 가격으로 나눠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12년 3분기에 처음 준공됐을 때는 매매가 4억 2천이었고
전세가 2억이고 갭 2억이었어요. 14년 정도 됐을 때는 매매가 5억 7천 올랐죠? 네. 전세가 3억 3천 정도고 갭이 2억 4천. 그러니까 전세가 좀 많이 올라간 거죠. 네. 그 다음에 17년 2분기에도 6억 6천원 올랐는데 이때 무려 전세가 5억까지 올라갔고요. 갭은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렇죠. 2018년 되니까 이제 튀기 시작합니다. 금액이. 매매가 10억으로 튀었고 네. 전세는 그대로인데 갭이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쭉 이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요렇게 제가 반년 단위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 파란색은 뭐냐면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 이게 반년의 평균 전세 가격. 그리고 회색은 갭 가격. 이제 우리가 갭 가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다면은 전세 가격과 갭 가격의 그 컨셉을 안다면은 네. 전세 가격이 커지면은 사실은 갭 가격도 커져야지 정상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갭은 일단 미래니까요.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렇게 매매가만 보는 경우도 있고 매매 전세 같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만 떼어놓고 보면은 뭐 약간의 부침이 있긴 있었지만 장기 우상향하는 경로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다가 여기 이제 코로나 때 티가 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가 튀었다기보다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가 확 튀어버렸던 거고 지금 제자리로 오는 거고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2012, 13, 14, 15, 16, 17년까지 진짜 전세가 한 2억대에서부터 진짜 한 5억대까지 전세가 쫙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갭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가 갑자기 한 2017년부터 이러더니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해서 네. 갭이. 그럼 이거를 사야 될 때랑 팔아야 될 때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언제 사는 게 좋냐? 이것도 답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적정가는 결국 환산된 전세 가격 곱하기 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만약에 고정인데요. 네.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가 이때도 안 올라간 건 아닌데 전세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왜 사야 되냐면은 주택이라는 게 결국은 임차료, 영원한 임차료의 현재 가치인데 네. 임차료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임차료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 지역의 입지와 상품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 네. 좋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월세를 여기도 월세가 한 200이었다가 지금 300까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이었다가 200이었다가 마포구에. 예, 마포구 300까지 올라온 것처럼 광교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처음 준공됐을 때는 월세 한 100만 원이면 되겠다라고 했다가 이게 나중에는 여기 월세 200을 줘도 살만한 지역이다. 이러면서 월세 가격이 쫙 올라간 거고 네. 환산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가격은 그걸 덜 반영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게 무려 2012년부터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임차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가는 덜 올라가는 기간이 무려 12년부터 16년까지 거의 길게 보면 만 4년 넘는 기간 동안 이때가 무슨 기간? 그냥 영끌 풀매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냥 어떤 자기 사는 단지에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영끌 풀매수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제 임차료는 어느 정도 상승을 멈췄어요. 근데 매매가는 뒤늦게 뭐야 이거 임차료가 이렇게 언제 올라와 있었어? 이러면서 소위 주식이 실적이 좋았더니 주가가 뿜는 것처럼 뿜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럼 이때는 그러면 사야 되는 자리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때도 지금 뭐 그 다음 매매가만 봤을 때는 요게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없다고 생각하고 네. 사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매매가가 이미 치고 올라왔으니까. 네, 근데 주식을 하시니까 네. 주가는 변화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분기 실적은 계속 올라와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분기 실적 올라오는 게 좀 구조적이어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럼 사실 되게 펀더멘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펀더멘탈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익은 안 오르는데 주가만 오른다가 무조건 팔어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냐면은 이때 가치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적정한 수준까지는 허용이 되는 가격 상승인데 이게 또 오버슈팅이란 소위 너무 과열돼가지고 너무 치솟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건 좀 너무 비싼 건가? 이렇게 가치 평가하시면 됩니다. 네. 그 가치 평가가 아까 그 전세가율의 역수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수원 영통구 정도 되는 지역은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역산하면은 갭 가격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그러니까 역산하면 한 1.7배 정도 주고 있었는데 그 매매가가 전세가 1.7배 올라가는 순간까지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인데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튄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요 구간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코로나 구간이죠. 네. 이거는 전세가가 변동이 없었는데 이때 전세 왜 이렇게 튀었냐면은 금리 때문에 튀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우리가 금리 역산을 해봤으니까요. 내렸으니까. 그럼 이거는 정말 펀더멘털한 임차료의 변화였을까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임차료의 변화는 결국 월세액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게 펀더멘탈한 건데, 이건 되게 금리가 만들어낸 기술적인 상황이었던 건데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료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도 그냥 거의 비례해서 올라가요. 왜냐면 그 멀티플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냥 가격은 임차료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 때문에 임차료가 튀니까 가격도 그냥 같이 튀었던 거고, 지금은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임차료가 하향 조정되니까 가격도 같이 하향 조정 받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쓴 핵심 요인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야 할 때 팔아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해야 이거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김장관 채널 200만 가자. 이 가격 오면 사라. 그러니까 이 가격 오면 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싸게 사려는 노력을 하라는 건데, 그 싸다 비싸다를 좀 직관적으로 쉽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싸다 비싸다라는 거가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가격대가 쭉 나오는데, 마치 뭐 요즘에도 그런 건데요. 요즘 바닥에서 반등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9월에 사요? 10월에 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막 이렇게 막 거의 뭐 날짜까지 찍어달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되게 사실은 어렵고, 오히려 좀 더 긴 시계열상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레벨에 왔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이게 지금 싸다 비싸다 평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도 장기적으로 전세가격이 2배 정도를 받았던 지역인데, 지역마다 또 그것도 편차가 있지만 지금 막 전세가 2.3배 받고 있다. 이런 건 그냥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 올라갈까봐 더 살려고 하기보다는 비싼 자리에서는 안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